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 과정에서 사상 분야의 꿈의 해석을 강의하게 된 유아교육과 교수 성영실입니다. 우선 100일 고전 교양 강의를 통해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전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고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고전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에요. 그러나 그 꿈에 그렇게 큰 의미는 주진 않았지만 내가 이 꿈을 꾼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나의 무의식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갖게는 됐는데 사실 탐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양 강의를 통해서 저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또 제가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저 자신을 성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더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짧은 문장으로 꿈의 해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내용을 무엇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말한 꿈이란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 타협으로 나타나는 소망의 충족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꿈의 해석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목차는 크게 6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업의 흐름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의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꿈의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이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생애와 업적 살펴보고 그 다음에 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과거의 사람들의 꿈에 대한 관점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창시한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죠. 네, 정신분석 이론과 관련된 여러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생애와 업적과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적인 지식과 관점 그리고 정신분석들을 이론을 좀 살펴보게 되면 프로이드의 이 꿈의 해석을 읽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전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크게 5가지입니다. 그 목차의 흐름과 유사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프로이드의 생애와 주요 업적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꿈이란 무엇인지 꿈의 정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2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창시했던 정신분석 이론의 다양한 기본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결국은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에 이 고전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은 이 꿈의 해석에 대한 가치의 의미 통찰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융합 통찰력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전 탐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꿈을 꾸는가? 왜 우리는 꿈을 꿀까요? 전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물론 어렴풋이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었죠.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꿈의 의미나 꿈의 기제는 프로이트가 말한 것과 좀 다르죠. 그런데 오늘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꿈이 아닌 고전으로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에서 말하는 꿈의 가치, 의미, 인간 삶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꿈을 자주 꾸시나요? 네, 제가 서두에 저는 꿈을 아주 많이 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은 하늘을 날아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애를 써서 막 그 팔을 휘저으면서 날개처럼 이렇게 휘저으면서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속도가 붙어서 막 바다를 건너가는 멈출 수 없는 그런 날아가는 꿈을 좀 많이 꿨었고요. 그리고 무언가에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꿈도 꿨었고 그리고 좀 자주 꿨던 꿈 중에 기억나던 것이 이제 모래밭을 길을 걸어가는데 모래밭이었어요. 동전이 하나 반짝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동전을 줍기 위해서 이제 손으로 이제 모래밭을 이렇게 팠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동전들이 쌓여 있어서 그것들을 막 긁어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정작 내 것이 되는 꿈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렇게 파다가 그냥 꿈이 끝나버리는
그런 꿈들도 꿨었고, 굉장히 저는 꿈을 많은 꾸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그 꿈을 해석하고 하고 싶어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 꿈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개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과연 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꾼 꿈은 무엇을 예측하거나 설명하거나 의미 있는 전달을 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많이 꾸는 꿈, 그 꿈이 아주 유명한 고전, 프로이트의 꿈 해석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꿈의 해석은 오스트리아 신경과 의사이자 정신분석 이론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쓴 책입니다. 너무도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꿈의 해석은 프로이트가 8번이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프로이트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대표 저서이기도 한데요. 인간의 정신이 이성의 산물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펴낸 이 꿈의 해석이기 때문에 오늘날 정신분석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 당시에 유럽 학문적 분위기는 과학이나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 생소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인 태도를 일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대의 복잡한 이면을 설명하는 하나의 코드가 된 이 무의식이라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과 정서를 규정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우선 프로이드는 1856년에서 1939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로서 또는 의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그 유명한 정신분석의 창시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거의 모든 이론을 그 리비도라는 성적인 욕구와 연관지어서 인간의 어떤 발달이나 생애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했고요. 그다음 인간의 무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사상사에서도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하게 일컬어지는 학자이면서 심리학이나 근대 철학 분야에서도 마르크스나 니체와 함께 깊이 다뤄지고 있는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신분석 학계가 최면술이 굉장히 당연시됐던 그런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정신분석적 치료법으로서 자유연상을 제안한 그런 학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의 모라비아라는 현재 체코에서 유대계 사업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아주 어릴 때 유아기 때 가족이 수도 빈으로 이주하면서 훗날 나치의 탄압으로 망명을 영국으로 떠날 때까지 70년 넘게 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었는데요. 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그래도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서는 현지인과 많이 융화가 되고 살아가면서 당시 빈에서 전문직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성장을 해서 프로이드는 1873년에 빈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름이 지기스문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의대에 들어가면서 지그문트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대 공부를 하다가 1885년에 파리로 가서 히스테리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히스테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카타르시스를 이제 보통 많이 치료요법을 사용했는데 카타르시스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보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이트가 제안한 방법이 이제 자유연상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정신분석학으로 연결이 되면서 선구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신경과 의사를 일하고 있었는데 프로이드가 볼 때 신경증 환자들하고 치료를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신경증 환자들, 보통 그 히스테리 환자들이 항상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꿈의 현상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프로이드는 환자들의 꿈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꿈이란 단순히 그냥 나타나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의미를 풀어주는 열쇠가 된다. 라는 것을 나름대로 진단을 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분석 이론을 창시한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사망의 계기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신분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 영역을 점점점 넓혀갔는데요. 그 이후에 발행된 꿈의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그리고 성역에 관한 3편의 에세이 이런 저서들이 출간이 됐는데 이 저서들의 특징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심리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을 어떤 그 인간 무의식의 기본 구조를 규명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프로이드는 자신의 연구에 공감하는 전문가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1902년에 국제 정신분석학회를 정식으로 창설하고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에 그 학회가 빈 정신분석학회를 개명하게 되면서 유명한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든지 칼 융과 같이 촉망받는 정신의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10년에서 20년 그 시기에는 세계 각지에서 정신분석 학회가 많이 설립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프로이드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지만 이 아들러나 융을 비롯한 차세대 정신분석 학자들과 프로이드가 꿈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달라지면서 이견이 생기면서 다른 정신분석 학자들과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33년에는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유대계인 프로이트에 져서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공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프로이트에게 망명을 권했지만 프로이트는 망명하지 않겠다고 빈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923년에 구강암 진단을 받고 선고를 받고 여러 번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37년에도 또 재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심신이 많이 지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938년에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고 나치가 이제 집까지 쳐들어오게 되면서 가택수색을 막 실시하면서 프로이드가 이제 더 견딜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망명에 동의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영국 런던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1939년에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드는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망명지인 런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분석 학계로는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 생애는 그가 주장하는 그런 이론과 굉장히 많은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를 이해하는 데도 꿈의 그 해석이 많은 우리가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이 꿈의 해석이 또 여러 관련성과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찰스 다윈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와 함께 시대의 정신을 바꾼 3대 천재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시대 정신을 바꿨을까요? 자, 다윈, 니체, 프로이트 이 세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을 굉장히 신뢰했다고 해요. 그게 그 시대의 이성과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태도가 그 시대의 시대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이트, 다윈, 니체는 그걸 문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않다, 합리적이지도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이론을 구축해서 인간이 어떻게 비이성적인가,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서 비이성적인 면들이 존재하는 건지 그들이 논증을 해내게 되면서 시대 정신을 바뀐 3대 천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꿈의 해석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가와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고전이죠. 그래서 독일어판 원서도 여기 있고요.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요.
오른쪽에 보조적인 책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프로이드는 꿈을 정신분석의 가장 확실한 토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프로이드는 만약 누가 내게 어떻게 하면 정신분석가가 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자기 자신의 꿈을 연구하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은 인간의 무의식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프로이드의 가장 큰 업적은 무의식의 발견이었어요. 처음에 프로이드가 히스테리 연구를 통해서 심리적 원인이 신체적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테리의 원인은 보통 뭐냐? 우리가 어린 시절의 어떤 부정적인 충격적인 경험, 즉 트라우마인데요. 그것이 프로이드는 대개 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테리 환자는 보통 머릿속에 이렇게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각인되어 있다가 억압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유현상이나 의사의 어떤 치료의 도움으로 기억해내면서 인지하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그 히스테리가 치유되곤 했는데요. 결국 이제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인간의 무의식에 접근하게 되는 그 계기가 그 히스테리 환자의 억압이 치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연구를 했는데 단순히 어떤 히스테리 환자, 정신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스테리 환자 치료 과정에서 최면술이나 압박술, 자연상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시도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의 꿈이나 실현 이런 것들의 무의식적 행위는 어떤 억압된 것의 표출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고, 자아라는 거, 또 이드, 원초와 슈퍼에고, 초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무의식의 작동 방식에 대한 프로이드의 최종적인 어떤 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의 해석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200개 이상의 꿈들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는 꿈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 인간이 비로소 영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인간 전체 사고와 감정을 규정하는 정신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의 이러한 주장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좀 혼란스럽고 놀랍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철학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의 서양 철학은 인간이 사고하고 성찰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의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좀 반대 이야기를 한 거죠. 의식은 단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면서 프로이드는 자아는 자신의 지배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존의 서양 철학이 자아가 중요하다, 이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 의식의 주인은 누구냐? 자아가 아니다. 즉 무의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도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무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그 무의식이 결국 우리의 꿈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꾸는 꿈은 바로 잊혀지죠. 분명히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무의미해, 뭐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무의미해 보이고 기억이 안 나는 그 잊혀진 꿈도 의미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의미를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해 보이는 그 꿈조차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 해석한다는 건 즉 뭐냐? 그 뜻을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꿈의 현상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명제를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의 목적은 소망의 충족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꿈을 꾸는 사람이 거부해야 돼, 이러면 안 돼, 배제해야 되는 그런 억압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나는 꿈이 소망 충족이라는 인식에 이르렀다. 나는 그렇지만 꿈이 소망 충족이라면 무엇 때문에 소망을 충족하는 게 이상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걸까? 자, 이런 궁금증을 프로이트는 갖게 됩니다. 그러면 꿈이 소망의 충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꿈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딸이 배를 타고 아름다운 호수를 건너갔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내리는 게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결국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맏아들, 큰 아들이 그리스 전설에 굉장히 심취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킬레스와 함께 말을 타고 꾸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아들과 딸의 사례를 볼 때도 꿈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는 거죠. 꿈속에서 나타남으로써. 저도 꿈을 꾸고 일어나서 이걸 왜 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바라는 것들, 아쉬운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내용들이 꿈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자, 그 꿈의 기제에 대해서는 또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충족하고 싶은 그 내용이 꿈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이 즐겁고 편안한 것보다는 불쾌한 꿈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도망가는 꿈, 날아가다가 멈추지 않아서 막 바다를 날아가서 뭐 정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꿈. 근데 우리가 꾸는 꿈이 매번 이렇게 즐겁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걸까? 왜 불편한 꿈들이 더 많을까? 프로이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꿈을 꾸는 동안에도 의식의 검열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 꿈에서도 역시 자기 검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의 의식 속에 정신의 어둡고 충동적인 측면이 떠오르는 것을 자기 검열을 통해서 막는 거죠. 방해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꾼다고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억이 나타나고 감정도 경험하고 아니면 어떤 큰 소망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직면한 잠재적인 위험을 어떤 이 안에서도 우리가 꿈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프로이드는 수수께끼와 같은 모습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꿈에서는 결국 그 숨겨진 욕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장해서 나타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구를 그것이 이제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 배제하고 억압된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꿈의 내용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압축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감추거나 아니면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것을 크게 확대시키기도 한다는 그런 꿈의 기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깊은 곳에 영혼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꿈의 해석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현대학에서 말하는 꿈의 정의나 의미, 가치가 프로이트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이 꿈의 해석의 내용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냐, 사실이냐 이러한 비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꿈의 해석을 고전으로 선택하고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꿈의 해석이 갖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상징성, 그 학문적인 의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히스테리 신경증 환자들은 주술이나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죠. 네, 히스테리 환자들은 과거에 고대에 바보배에 태워져서 격리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꿈의 해석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인간의 꿈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거나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다고 본 거예요. 뭔가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초월적인 현상으로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꿈이 되게 고대부터
무려 현대 초반까지도 어떤 계시나 암시를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과거에 이 신경증 환자들이 꿈과 관련돼서 굉장히 배척을 당하고 격리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뭐 19세기 약물 치료제가 이제 발견되면서 몰핀, 코카인,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러 가지 신경증 치료제로 이제 부각이 되었는데 그런 약품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생물학적인 치료가 권위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았어요. 프로이드는 나는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기술이 있다고 믿는다 라고 보면서 그 생물학적인 그 치료와는 다른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이드는 꿈에 대한 기존 관점의 새로운 결론을 제시했어요. 꿈의 해석을 통해서요. 자, 프로이드는 사실 꿈이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왜 굉장히 하고 싶고 원하고 개인적인 그런 소망, 소원 성취가 이제 무의식이 발현되면서 꿈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프로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술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면으로 꿈을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과학자였어요. 생리학자였고 의사였죠. 그죠? 그래서 철학을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굉장히 사변적이고 그리고 주장을 어떤 그런 검증하는 방식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꿈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을 취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프로이드의 치료 기법이라고 알려진 정신분석과 같은 그런 절차들이 바로 이제 과학적인 방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학적인 탐구 방식으로 이제 바라본다면 사실은 프로이트는 일단 꿈은 뭐다? 무의식의 발현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워놓은 거죠.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다 하고 가설을 세워놓고 설정해놓고 사례를 수집했어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제 그걸 검증해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내게 세웠던 가설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다. 즉 맞다라는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과학적인 방식을 취해서 결론을 내렸죠. 그것을 집약시켜서 발간한 책이 바로 꿈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차시에서는 프로이드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꿈의 역사적인 배경과 고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차시에서는 정신분석 이론과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정말 우리가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